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점점 황폐해져가는 우리 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수산업계는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건강한 연안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신현석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20에서 30%를 흡수해서 기후변화를 그나마 늦춰주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이산화탄소 흡수로 바다조차 산성화되고 수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또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신현석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수산자원공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일 하는 곳인지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공단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예전에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라는 걸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종자 방류도 있고 인공호초 시설 투하도 있고 바다 목장 사업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자 네. 해가지고 그걸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수산자원공단은 위치한 곳이 본사가 기장군에 부산 있습니다. 기장군에. 예, 네네. 부산 기장군에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사업지가 이 전국의 연안을 전부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바다는 전부 다라는 네. 거죠. 동서남해 제주까지 전부 커버를 하기 때문에 네. 그 4개 해역에 대해서 거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거점 본부를 통해 가지고 뭐 사업지를 보면 백령도부터 네. 또 독도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예. 굉장히 섬도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원 관리가 이 특성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래 보면 서해 같으면 우리 갯벌이 크지 않습니까? 갯벌. 간만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 갯벌에서 자라는 염생식물들 많이 이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동해 쪽은 이 갯녹음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바다숲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주로 우리 인공어초를 넣고 다시마라든가 감태, 모자반 같은 걸 붙여서 넣는 네. 바다숲 조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남해 쪽은 그쪽 지역은 또 저희가 특화된 어떤 어종들 위주로 말하자면 낙지라든가 또는 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수산자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갯녹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녹음이라고 하면 뭐 녹음이 우거진다 해서 뭐 좀 좋은 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바다 사막화 이야기도 나오고 예. 바다 숲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단어에서 착각을 조금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녹음이란 단어 때문에.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우거지다든가 이래 푸르다는 녹음이 아니고 네. 녹다의 녹음입니다. 아, 예, 그래서 갯 녹음은 갯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조류 같은 거 예. 이런 걸 의미하기 이게 때문에 녹아버렸다. 해조류가 녹는다는 걸 갯녹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녹아버려서 없어졌다. 예. 이렇게 다뤘어요. 저희 연안에 보면 해조류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칭해서 이제 바다숲이라고 하는데 네. 그 바다숲이 무슨 성게라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그걸 또 깔아 먹습니다. 네. 그걸 먹으면서 무절 석회 조류라는 게 생기는데 네. 그게 생기게 되면 안반이 하얗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갯녹음. 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바다 사막화 현상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네. 시설물도 넣고 또 해조류도 넣고 해가지고 그걸 말하자면 유지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바다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해조류를 먹을 줄만 알았지 이게 네. 바닷속의 어떤 환경을 좀 보호한다는 의미는 사실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식목일처럼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날 뭐 이런 날도 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식목일은 뭐 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 식목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 산에 그야말로 녹화가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다숲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다 사막화 현상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 심해진 걸 보고
여기에도 우리 바다 숲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 네. 생태계를 갖다가 말하자면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2012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하고 네. 2013년도부터 제1회 바다 식목일을 며칠입니까?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지나버렸네요. 예, 5월 최근에 제9회 바다 식목일을 부사랑 국제 터미널에서 네네. 개최를 했습니다. 자, 연안 생태계 복원하는 네.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일단 수산자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먹거리들이 네. 잘 관리되는 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주 사업들은 뭐 말씀드리면 바다숲 조성이란 것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수산자원 정대를 위해 가지고 연안 바다 목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종자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넙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 상태에 있는 어미 넙치를 가지고 수정란을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 네. 종자 방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은 조성적인 측면이고 어떤 자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네. TAC 조사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좀 예, 쉽게 얘기 좀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네. TAC라고 하면 이제 또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Total Allowable Catch에서 아. 총 허용 어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얼마까지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라는 뭐, 거죠. 뭐 우리 가장 대중적인 고등어를 든다면 네. 고등어를 연간 12만 톤을 잡도록 정해준다든가 그러니까 네. 한도내를 예, 정하는 한도를 거군요. 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도를 가지고 우리 대형 선망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주면 거기서 각각의 배에서 몇 톤을 또 잡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게 TAC 제도인데 그걸 안 지키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불법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하는 것을 저희 공단에 있는 수산자원조사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는 TAC 제도가 있으면은 해외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까? 세계 각국에도 TAC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역적인 국제 수산 기구들이 있습니다. 국제 수산 기구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데서 가지고 규제 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 규제 사항들을 배에 타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국제 업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제 업서버를 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떤 규제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하고 잡힌 어종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또 어떤 체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이런 걸 네. 재는 그런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갈치, 고등어 이런 것들은 뭐 모자란 느낌은 별로 들지. 그러니까 좀 서민 생선이었어요. 특히 뭐 명태 같은 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명태는 이제 뭐 찾기도 힘들다고 전부 다 원양 가서 잡아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예전에 우리가 많이 먹던 생선들 옛날처럼 많이 먹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적절하게 잡아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규제도 하고 있고 또 제도적인 규제 플러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성하는 사업들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보면 자원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100만 톤, 어획량 100만 톤을 깨고 한 93만 톤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고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량이 계속 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특히나 이 TAC 제도에 대해서 네.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걸 아마도 계획상으로는 거의 저희가 잡고 있는 어획량의 한 80%까지는 이 TAC 제도 하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새끼 오징어라든가 새끼 명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참아주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거는 당연히 참아야죠. 그렇게 어린 물고기를 좀 보호하자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한 최근 3년 정도 치얼업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중의적인 건데 네. 치얼을 갖다가 어린 러브하자. 물고기. 아, 치어로? 치얼을 러브하자는 거 안 아. 하고 치얼 조금 이게 북돋우자.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치얼업 오, 이름 잘 캠페인을 하고 지었는데요.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것을 저희가 지금 수산자원 보호, 특히나 어린 물고기 보호하는 캠페인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호응도가 제일 높은 그런 캠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블루 카본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도 네. 뭐 처음 본 내용이긴 한데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블루카본은 이제 탄소 중립과 생각해 보면 네. 이 해양 쪽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블루 카본이라고 해서 카본은 뭐 CO2니까 네네. 헥타당으로 따지면 한 3.37톤 정도 흡수를 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은 부분은 발생원에 대한 감축, 말하자면 발생을 적게 그렇죠. 줄이자는 거지 않습니까? 탄소를 덜 네. 배출하면 되는 그다음에 거니까. 흡수하는 것은 육상에서 산림에서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결국 강화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해조류도 물 속에는 있지만 네. 거기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물 속에도. 안에서요. 네네.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또 물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약간 녹여서 이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수원으로서의 바다숲 조성을 우리 해양수산부가 특히 주가 되겠지만 조금 더 이걸 사업을 확장을 해서 2050 탄소 중립에 좀 도움이 되자.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는 5만 4천 헥타를 지금 조성하려고 좀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바다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지금 자원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대응 방법도 좀 알고 싶습니다. 가끔 뉴스 나오는 게 요즘 뭐 맹독성 문어가 나타났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에 있어 가지고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특히 제주도 쪽에 우리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아열대성 어종들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걸 봤을 적에도 우리 주변 해역도 지금 기온에서 수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네. 하기 때문에 우리 이쪽 주변 수역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수산업도 바꿔야 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안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바다숲을 조성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좀 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래 보니까 우뭇가사리가 예전에 우리 한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게 주로 완도나 진도 또는 제주도 이쪽 쪽에서 많이 나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북상을 한다는 의미에서 네. 보면 남해안 전체근 서해 쪽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뭇가사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6월입니다. 예. 그러면 여름이면은 아시다시피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기후가 네.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데 뭐 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사업지가 따져보면 물속입니다. 네네. 물속이라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 넣고 할 적에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하고 해가지고 무슨 태풍이 온다든가 이래 했을 때 뒤집어진다든가 이런 시설물이 옮겨간다든가 하는 그런 걸 사전에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로 이제 바다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태풍 장마보다는 기본적으로 물때를 많이 봅니다. 아시겠지만 물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수 간만에 차가 나고 하는 네. 그 물때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때가 좋을 때는 이거 이제 말하자면 작업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때가 안 좋고 기상이 안 좋으면 그 작업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저희 공정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수산 자원을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이 공단에서 수산자원 조성을 주로 이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관장으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수산을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해온 사람으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수산물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들 말하자면 그거 가시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수산물을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디 가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름철이 따라오고 하면 행락 시즌에 우리 어촌을 좀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국가의 기여가 되고 또 우리 수산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면서 환경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바다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정보 사이트 파인입니다. 파인에서 제공하는 은행이나 연금 등 8개 분야의 총 56개 금융정보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서비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입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850개의 금융상품을 총 3가지로 나눠서 금리와 수익률부터 보험료까지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조회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에 희망하는 조건을 입력하고 또 검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종류와 가격, 금리 방식, 상환 방식 등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금융회사별로 나누어서 최고 최저 금리부터 월 평균 상환액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각종 연금 가입 여부와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내에 파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금융협회별로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내 집 마련 그리고 노후 대비 등에 관심이 굉장히 높죠. 금융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전문가와의 무료 1:1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재무 설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저축과 투자, 부채 관리 등 주제별 내용과 또 사회 초년생, 주거 은퇴 등 생애 주기별 내용으로 나눠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요. 파인에서 대면 상담 또는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파인으로 국민 모두 간편하게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신용관리부터 채무조정, 그리고 온라인 금융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서민과 동행하는 금융주치의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하영 아나운서. 네, 그 도둑놈을 발견하면은 112, 그렇죠? 그렇죠. 불이 났으면은 119.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돈 때문에 힘이 들다 혹시 전화 걸 때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가족한테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디로 하면 될까요? 네, 바로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전화를 하면은 도움을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1397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서민금융진흥원 어떤 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일단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네. 더 궁금한 건 신용회복위원회하고 또 뭐가 다른지 같은 건지 예.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갔을 때 거절을 당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득이 낮거나 네. 신용이 낮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저희 서금원을 찾아오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네. 뭐 이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빚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독촉 전화가 시작되고 이러거든요. 네네. 그럴 때 힘드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그러니까 것 같으면서도 좀 조금 다릅니다. 네. 서민 취약계층 분들께서 저희 센터에 오실 때 어떤 분은 소액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서금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 필요하면 서금원. 예. 근데 이제 빚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 이게 제대로 갚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개인회생 파산을 가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를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장기 분할 상환을 하게 해준다든가 네. 또는 이제 그 일정 부분 또 원금도 또 이자를 탕감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가볍게 해서 다시 경제적으로 재결수를 도와드리는 거죠. 코로나 발발 이후에 네. 아무래도 점점 더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원장님도 현장에 엄청 많이 맞습니다. 나가시는 걸로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현장 나가 보시니까 네. 어떤 부분들을 가장 힘들어하던가요? 제가 사실 이제 취임식도 안 하고 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 한 2년 6개월 동안 제가 전국에 50개 서민금융 통합 지원 센터 중에서 41군데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31군데 가서 상담을 지금까지 102명이랑 했습니다. 작년에 중앙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화장품 대리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싱글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애들을 열심히 키우셨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그래서 만나면 만날 안 수 되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반 이상 줄고 임차료는 계속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분도 한 빚이 한 4천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열심히 사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내 잘못입니까? 이럴 때 도와드리도록 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이고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거는 이제 이자율 채무부정으로 다 도움을 받아서 10년간 번화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렸는데 저희를 빨리 찾아오시면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아까 그 급할 때는 그 불이 났을 때 119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397입니다. 다이얼의 구속입니다. 1397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 서민의 삶을 구석구석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1397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홍보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빚을 천천히 갚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감면해 준다거나 네. 뭐 분명히 좋은 얘기긴 해요. 네, 네, 그러면 네. 저는 좀 네. 궁금한 게 네. 멀쩡히 갚을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마저도 네. 아유 나 여기 가가지고 못 갚는다고 그냥 들어 누우면 되는 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가 채무조정을 해드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드리는 분의 채무원금이 평균 3천만 원입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못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 네. 이제 신용 1등급이시고 그러시니까 1등급까지 일단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독촉 전화가 시작이 돼요. 네. 그러면은 독촉 전화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심지어는 찾아까지 와요. 개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피폐해지겠죠. 나중에 이제 통장까지 압류가 되거든요. 그럼 개인 카드 이용 전혀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0.001%도 안 될 거다. 지금 지원을 받고 싶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찾아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하기 네. 때문에 네. 비대면 서비스도 진행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서비스 내용이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9년도에 콜센터가 굉장히 이제 전에는 AR에 있었어요. 콜센터가. 근데 콜센터로 전화하는데 제가 해봤죠. 네. 오자마자 저 취임하자마자 그랬더니 ARS예요. 우리 아마 앵커님들 아시다시피 통신사라든가 카드사 혹시 뭐 이렇게 AS 때문에 전화하면은 전화 연결되시든가 안 되죠. 짜증 나죠. 많아요. 근데 급할 때 더 안 돼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생업에 바쁜 분들,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락을 했는데 ARS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상담 방식으로 바꿔라. 네. 내가 책임지겠다, 기관장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19년 7월부터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전화만 걸면은 바로 저기 다이렉트로 상담이 연결이 되도록. 되는군요. 기계가 네, 바로. 그래서 저희가 1397 콜센터에 제가 왔을 때 2018년 말에 콜센터 직원이 21명이었었는데요. 지금 77명입니다. 그전에 ARS 때는 평균 응대율이 50~60%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98.7% 정도. 콜센터는 일과 시간만 운영은 되잖아요. 네.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앱을 만들어서 챗봇도 출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마 구글 플레이라든가 애플 스토어에 가서 보면은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치시면은 앱이 뜨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그 고객 만족도죠. 고객들이 평점을 내린 건데 4.8입니다. 잘 만들고 넓혀가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인데 네. 오늘 자꾸 제가 부정적인 질문을 좀 드리게 네네,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비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또 문제는 나쁜 사람들이 이걸 또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문자 피싱이라든지 마치 맞습니다. 내가 서민금융진흥원인 것처럼 해서 네네네. 그 사람들한테 성금 맞습니다. 얼마 입금하면 얼마를 맞습니다. 빌려줄게요. 뭐 이런 맞습니다. 식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 또는 예.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모르신 되나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총리실 주관으로다 이렇게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보이스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반이 움직이고 있고 저희 서금원 입장에서는 별도 TF를 불법 사금융 대응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년 초에는
그 직제 개편을 해서 소비자 보호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SNS 상에 이렇게 많거든요. 많죠, 네. 많죠. 그래서 뭐 저부터도 당장 그 지하철역에 이렇게 일수 이런 데 전화도 해봤고요. 전화했더니요 5일에 20% 받습니다. 5일에.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근데 액면으로 단 20%니까요. 이게 지금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가 24%인데 네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5일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 5일 뒤에 120만 원 갚으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 이건 청년들,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또 불법 사금융이 있는데 네. 2030 대출, 3050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20만 원을 그 일주일 동안 빌려주고 일주일 동안 30만 원 갚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네, 그리고 50%. 그거를 이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사실은 이거 30만 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못 갚아서 이자가 그렇죠. 붙어면 돌고 돌면. 두세 달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2,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담팀이라든가 대응반까지 만들어서 또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하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돈 없는 사람들 이제 목 조여오는 네. 그 고금리 대출 네. 그런 거 말고 네. 맞춤 대출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좀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아까 4조 9천억 원 저희가 직접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보증이라든가 또는 이제 직접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한 거고요. 맞춤 대출은 저희가 중개해드리는 겁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서 네. 심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개인이 저축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을 때는 20%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 저신용 분들을 네네네. 저희가 해드리면 11%, 오. 11%대로 11.5% 정도. 그게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대적으로 다 이 비대면도 만들고 해서 2018년 말 대비 작년 말 2년 동안에 4.6배가 늘었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겠는데. 당연하죠. 일단 가야 되겠는데. 네, 아니 그리고 네.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앱으로도 하셔도 되니까요. 오, 이거 앱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되고. 이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앱만 하면은 이게 편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면 할 때 입력해야 되는 고객이 입력해야 될 항목이 33가지였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뭐 고객 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폐합해라 그랬더니 16개를 줄었어요. 작년 절반이나 1월에 줄었네. 앱 만들 때는 이 앱을 작년 1월에 출시했는데 그때 17개 항목만 입력하면 되도록 아주 간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줄여가지고 작년 10월부터는 13개 항목. 물론 100%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또 그렇죠,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는 그 금융회사들이니까 네네. 금융회사들. 근데 저희가 보통 하면은 한 7, 80% 정도 승인율이 나오거든요. 뭐 사실 이런 건 그렇잖아요. 내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누가 해당되는지 또 네.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말까면서요. 지금 네. 첫 번째 사연이 저한테 와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자, 횟집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에 대출원금 2,4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한 채 17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빚이 1억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자가 계속 늘어요. 네, 오랫동안 상환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2,400만 원이 1억 2천만 원 됐다는 물론 거잖아요. 17년 만에.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연체가 돼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와드리는 건데 네. 원금 2,400만 남는 거죠. 아, 연체 이자를 당연히 탕감해드리죠. 일단 저희로 오시면 무조건 탕감을 해드려요. 가능한 건가요? 잠시만. 그러면 이거를 받기로 돼 있던 곳에서는 이 돈은 어떻게 그냥 사라지는 아니, 건가요? 근데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는 이미 상각 처리를 다 했거든요. 아. 상각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매각을 해요, 그거를. 보통은 이제 1단계는 자회사가 있어요. 신용정보회사들이 자회사거든요. 네. 거기다 위탁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위탁 수수료가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 그 추심회사에다가 옮길 때는 채권 원금에 100만 원이면은 네. 뭐 불과 막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네. 그걸 가서 그 100만 원 원금 다 받고 연체이자까지 받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다 연체이자는 다 탕감하도록. 혹시 진흥원에서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도 어떤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나요? 네, 신용회복위에서는 없습니다. 2,400이 남았잖아요. 네, 네, 2,400 남았죠. 2,400을 근데 이게 이제 일용직으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 통장도 없고 네. 자기 카드도 없고 이렇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별로 없으실 거거든, 자기 명의로. 그렇게 되면은 또 오래된 채무고 10년이 넘은 채무잖아요. 네. 그럼 보통 최대 70%까지 탕감이 돼요, 원금도. 원금도. 네. 그렇게 되면은 남은 게 한 800 정도, 한 700, 800 남을 겁니다. 네. 예. 네? 70% 탕감을 하게 되면
월 변제금 한 6, 7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 빚이 있다고 짓눌려서 살던 짓눌려 사람이 사는데 찾아가면 이런 분은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면 진짜 엉망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연이 하나 더 있죠? 네네. 네네.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상황과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학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학원이 문을 닫는 날이 네. 많아지면서 월급이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네. 소득이 4분의 1로 줄어서 생활비 때문에 현금 서비스와 대출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대출 금리가 20%를 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물론입니다. 사연이 왔습니다. 정말 가슴 지원을 받으실 수 아픈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지금 그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부업 대출을 이용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학원 도우미에서 200에서 5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네. 그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네. 그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요. 제도권 금융회사 예를 들어 저축은행 이런 데서 잘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기존 대출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통장에 월급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찍힌다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증빙하면 그것만 된다. 증빙 자료를 가지고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맞춤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햇살론이나 이제 근로자니까 근로자 햇살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보통 8, 9%대. 그러니까 당연히 오셔서 상담하시는 게 또 있어요. 이분은 1397 전화를 걸거나 네. 찾아가시면 된다는 아니면 뭐 거. 앱도 하셔도 돼요. 요새는 뭐 앱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전 놀랐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예기치 못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편에서 서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또 금융주치의로 쭉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